예,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보드라인 PD의 생물학적 관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성격 장애들보다 경계선 성격의 강렬한 기분과 빠르게 변화하는 감정들은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경계선 성격 장애가 이제 앞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양극성 장애의 특성, 양극성 장애, 양극 장애가 양극성. 장애가 아니냐라고 추정되는 게 이런 거죠. 감정 변화가 거의 변화가 심하죠.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관찰자들로 하여금 어떤 생물학적인 이상이 이 장애의 기저에 있거나 적어도 이 장애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빼보면 어떤 우리가 향유 같다라는 거죠. 빼버 어떤 소인 여기 이제 프리 디스포지션 하면 어떤 생물학적 경향성 이런 거죠. 이 페이버도 같은 의미로 어떤 인자 뭐 이런 거죠.를 소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BPD가 되는 데 있어가지고 정서에 관련된 생물학적 요소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제니와 조지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경계선 성격의 강렬한 감정적 반응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물학적 베이스 기초조가 필요해 보인다. 제니 사례 연구에서 그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었듯이 어쨌든 분노는 강렬하게 각성되는 감정이다. 이 분노나 희노애락의 우리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이 감정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 양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양의 감정들이죠. 극단적인 감정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거의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 근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지만 유지되는 감정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 이걸 좀 더 이제 잘 느끼는 분들은 우리가 섬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분노는 굉장히 각성되는 그렇죠? 이게 이제 분노가 앵거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공격성과 연관이 되고 이 공격성이라는 거는 진화적으로는 생존에서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살아남기 위한 과정인데 이 자체가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고 각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각성의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각성인 정서가 우리가 분노라고 볼 수 있다. 얼터네이티브하게 그러니까 이게 대안적인 2차적인 거죠. 우리는 반응성 자체는 어떠한 생물학적 베이시스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반응성이라는 건 요런 거예요. 외부 환경에 내 생존을 위협하는 거라든가 어떤 생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반응들을 하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존의 기초적인 거죠. 어, 위기를 경험하는 거. 지금 이 문화환경에서는 뭐 자동차 같은 거라든가 나를 위협하는 어떤 공격적인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대상이 있을 때 그것에서 우리가 반응하죠. 이거는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아마도 어떠한 부정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강렬하게 반응할 것이며, 그쵸?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분포에서 상위 극단에 해당하게 됐다. 그래서 자극에 반응하는 정도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다. 예, 그런 거 이제 민감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요점쯤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아이 감정의 민감성 정도라고 하면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경계성 성격 개념에 대한 초기 역사는 매닉 디프레시브, 바이폴라죠. 조울병 일리스와 혼동되었다. 초창기 때부터 학자들은 강렬하고 변하기 쉬운 체인저블 기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히포크라테스, 아르테우스보다 예전에 학자들이죠. 는 these spells 하면 이게 주문 같은 걸 거예요. 주문, spell이라고 하면 아마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용어죠. 일종의 설명하는 스펠스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 간의 밸
데실레이션을 언급하면서 어, 단어 제가 이거 미리 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좀 하겠습니다. 데실레이션. 체크. 변덕스러운 뭐 이런 의미를 볼 수 있겠네요. 예. 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 간의 어떤 그러니까 변화되는 폭 이렇게 돼 있는 지금 영어 사전을 제가 봐서 그런데 the act of frequently changing one's opinion or the inability to decide is 그러니까 우유부단함 이런 거, 성격들 간에 그래서 여기서의 이 의미는 이 성격의 변화의 취약성 이런 거를 의미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격들 간의 메실레이션이니까 성격들 서로 간에 있어가지고 어떤 이 편차, 분포 뭐 이런 의미가 어, 있지 않을까. 동료군요, 동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 간의 어떤 동요를 언급하면서 이 성격들 번역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내의 어떤 성격의 특성이죠. 이 동요를 언급하면서 충동적인 분노, 강렬한 활동, 일리테빌리티예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고 불편한 거예요. 일리터블하다는 게 짜증, 불편함. 우울감을 생생하게 기술하였다. 중세시대가 도래하면서 수많은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지식들이 넘쳐나게 되자 이러한 초기의 저자들은 서프러스도 되었다가 이제 이런 작품 글들이 여기에 설명들이 약간 이 과학이 발달해서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원시적이고 옛날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억제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얘기가 안 되다가 르네상스 시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디스커버드 됐다는 거는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 이 학자가 이런 얘기를 썼구나. 그래서 이 시기 동안의 몇몇 저자들은 이 증후군의 본질로서 정서적 불안정성을 강조하였다. 다른 저자들은 흥분에서 우울로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경계선 성격과 정동장애들 간의 퓨타티브한 관계는 이게 어, 찾았던 것 같은데 추정. 그래서 경계선 이 빅비디라고 하는 거가 정동장애, 무드 디소더죠. 간의 어떤 어, 추정되는 관계는 오늘까지도 논쟁으로 남아 있다. 이게 성격 장애가 정동 장애와 연관이 있다,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클래플린. 이분은 뭐 클래플린 하면 정신의학을 뭐 구축한 분이죠. 크레치머는 성격 이론으로 유명하고요. 슈나이더도 기질 이론 유명합니다. 모두 주로 조울병과 관련시키기만 하였으나 우리가 오늘날 경계성 성격이라고 알고 있는 중상들에 대해 언급했다. 이 경계성, 경계선 이렇게 같이 쓰는데요. 경계성으로 좀 통일하겠습니다. 크래플리는 관련된 네 가지 기질들을 밝혀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흥분성 성격, 이게 오늘날 우리의 경계성 성격과 유사. 이러한 사람들은 정서적 균형 상태, 이커벌리룸이라는 게 이 평형 상태를 의미하죠. 생물학적. 정서적인 균형 상태에서 큰 플럭추에이션과 요동치는 거죠. 간극, 예. 끝없는 격분, 그걸 펄이라고 합니다. 화내는 거, 이 폭발,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고 자살 사고를 표현하며 하이포콘드리아,
건강 염려증적인 호소를 드러내는 표현을 한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사람들을 날카로움, 신경과민성, 변덕스럽고 실수 없는 감정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로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흥분하는 성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경계선 성격에 대한 가장 최근의 현대적 개념은 슈나이더의 이 불안정한 이게 러바일이라고 이렇게 이 플럭추에이션이 이렇게 심하게 뛰는 거라면 러바일은 작은 단위에서 이렇게 변덕스러운 그리고 변화가 심한 성격으로 이는 기분의 갑작스럽고 빠른 변화로 특징지어줌으로써 때때로 조그마한 자극이라도 폭력적인 반응을 각성시키는 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자극이 조금만 주어져도 폭력적 반응을 갖다가 일으키는 거예요. 스클래펠린에게 있어서 이러한 증상들은 메타볼릭, 신진대사의 변형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뭐. 그래서 클레츠머에게 있어서 그 증상들은 경계성 성격과 분형성 성격을 스페이닝하는 기질적 연속성의 극단적인 표현이다. 이게 BPD가 있고 여기에 조이드, 이건 정신병적이죠. 요거가 양극단으로 있는 형태의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슈나이더에게 있어서 문제는 환자의 고유한 생물학적인 매트릭스는 어떤 틀 같은 거죠. 이 부산물로서 본질적으로 체질적인 컨스티튜셔널이라는 게 이제 생물학적 요소로 되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증상들의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에, 조지아와 제니의 사례에서 유사성은 인상적이다. 앞에 나왔죠.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강력한 기질적 특징들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한다는 가설은 큰 직관적인 호소력을 갖는다. 경계선 성격의 특정한 기본적인 특징들은 충동, 불안정한 거, 짜증 많고 일리터블하고 자극에 대해서 과민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반응성이 높고 강렬한 거. 이 정서 특징이에요. 경계선 PD인 사람의 모두 생물학적인 기반과 관련된다. 그러나 일찍부터 극단적인 특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극단적인 결과들과 관련된다고 할지라도 한 개인이 경계선 성격으로 삶을 시작하는 경우는 점수는 있지 않다. 그렇죠? 태어난 아이 보고 우리가 경계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죠. 예를 들어 높은 정서적 가능성 소위는 엄마와 아이 간의 강렬하고도 아마도 혐오적인 상호작용을 시작하면서 전 세대 동안 강렬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기초를 다진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질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질이 그런 부모와의 상호작용 안에서 경계선 성격 경향으로 굳어져 가는 거지 이 기질 자체가 경계선 성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네. 이게 삶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들 중 어떠한 특징의 소유는 세심한 양육을 요구하게 될 것이지만 카오티가 혼란 혼돈되고 종종 강렬한 경쟁성의 가족 맥락 안에서 한데 뭉뚱그려져 양된 퓨추얼 보더라인스는 이게 이제 이 퓨처를 보면 퓨처 미래는 있죠. 퓨처. 하도 영어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엄청 퓨처가 미래에. 그러니까 정서가 애매모호하고 경계가 없이 이렇게 주어져서 미래의 경계선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그들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표현을 억제할 만한 표준화된 행동을 내재하지 못하고 여기서 표준화라고 하는 거는 건강한 형태의 어떤 것들을 의미하죠. 예, 그래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거나 이거를 억제할 수 있는 적정한 틀을 가진 행동을 내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생물학적 소인이 남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날 기질적 가설을 이끄는 대표적인 학자는 아키스칼 또는 그의 클랩 패밀리 견해를 떠올리면서 종종 경계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 구성원이 사이클로사이미아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이제
정서가 좋은 이렇게 심하게 움직인다면 요거는 예, 이렇게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서도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여기가 10점씩이라고 본다 그러면 5점에서 6점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5, 6점 범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가 사이클로사이미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이클로시미아라고 하는데 그런 순환성 기질을 공유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조울증, 매닉 디프레스와 유사한 감정 변화를 경험하고 누드 스윙이라고 하죠. 외부의 관찰자들이 볼 때 그들의 감정은 외부 사건들과 완전히 연결되지 않는 임의적이라는 것은 외부 자극이 없이 불안정한 거다. 임의적인 불안정성을 보인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그 정서적 불안정성은 경계선 성격이 일종의 특질이다라는 트레이트 나타내며 경계선 성격은 불안정성의 연속성 장에서 시작점에 해당하며 예, 축2에서 이거 DSM-4에 있는 거죠. 순환성 장애 사이클로스미아의 상대적으로 덜 강렬한 변화와 조울증에 보다 과장된 순환으로 나타내게 되는 투면 성격장애입니다. 축2에서 이러한 축1에 해당되는 성향으로 나타난다. 이게 경계선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다른 연구자들은 경계선 성격과 각각의 신경전달 물질 간의 연관에 대해 연구해 왔다. 실버와 데이비스의 이 장애를 세로토닌이 감소하고 노르에플레핀이 과활성화되어 행동 억지 없이 활성화를 유발하는 충동적인 행동 이상과 연관지었다. 세로토닌이 우울에 관련된 것도 하고 안정감에 관련되죠. 이게 감소한다는 건 정서가 불안해진다는 거고 노르에플레핀은 이게 뭐 과각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로토닌은 이 증후군의 기본적인 특질인 충동적인 공격성뿐 아니라 자살과 자살 위험 및 자해 행위와 같은 자기를 향한 셀프 다이렉티드한 공격성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 이렇게 설명하죠. 사실 과도한 세로토닌 이상이 동반된 성격 장애 환자들은 자기를 향한 공격성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물학적 측면과 기질로서 이제 BPD를 본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성격의 요동침이 생물학적으로 순환성에 해당되는 그런 정서 상태. 마치 그래서 매니 디프레시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울성 경향성 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신분석이 사실 경계선 성격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죠. 네. 요거는 시간 전체를 더 요번엔 다 하진 않고요. 예. 일정 정도까지만 좀 시작은 하겠습니다. 초기의 정신분석자들은 기능의 세 가지 수준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요거 이제 많이 언급되는데요. 정상, 신경증, 정신증적. 그래서 이게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정신병, 정신증, 그다음에 신경증, 연속성이에요. 정상의 개념을 가졌는데 쭉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이제 어딘가에 들어갈 거라고 봤는데 이게 딱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에 의하면 셀프에서 총체적으로 철수된 리비도를 가진 정신증적 환자들은 정신분석학에 반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은 이성적 사고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보존 정신분석이 되겠는데요. 언어화시키는 작업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정신증 환자들이 안 될 거라고 보던 거예요. 자기 정신세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이러한 환자들의 철수 정도는 기존의 일반적인 정신분석 도구로는 접근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새로운 학파는 치료로서의 총체적 마음에 대한 학문이었습니다. 이었으나 이는 오직 신경증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봤죠. 그 정의에 따르면 양호한 현실 접촉 능력을 가진 환자들은 정신증적이라고 보지 않으므로 적어도 원리상으로는 정신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안 미쳤다는 거. 사실 근데 대상관계에서 이제 조혈병 환자들을 다루기도 하죠. 그러나 마침내 초기 정신분석자들은 정신증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나 표준적인 정신분석 치료도 효과를 볼 수 없는 까다로운 환자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조지아와 제니는 아마도 이 집단에 속할 것이다. 미치진 않았어. 현실 감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굉장히 치료가 어렵다는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의 존재 자체는 설명이 필요했다는 이러한 사람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스톤은 신경적이긴 하나 코치에를 저항한다고 여기면서 코치 카우치죠 카우치
신경증의 경계선 집단이라는 표현을 이제 스토니에서 쓴 거예요. 그는 이러한 맨 처음 경계선 집단에 대해 빠른 분노와 같은 전형적인 특징들을 포함해가지고 10가지 특성들을 나열하고 논의했다. 그래서 셀프-이스팀, 자존감이죠. 자존감에 관한 해석적 탐색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울 또는 불안, 내면의 분노를 환경 내에서의 적대적인 자원에 귀인하는 투사, 프로젝션을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현실 검증력의 문제, 즉 판단과 공감적 정확성에서의 비정신적인 결함. 이게 이제 이분이 설명한 거예요. 우울 또는 불안의 어떤 어, 자존감과 관련해서 정서를 경험하는 거,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적대적인 권위에 투사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반응하는 거. 그러면서도 판단을 하거나 공감하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이 정신증적이 아니지만 검증력에 문제가 있는 그걸 갖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1940년대와 1950년대 동안에는 많은 저자들이 궁극적으로 오늘날의 견해로 인코퍼레이티드 될 만한 기여를 하였다. 기여했다는 얘기죠. 네. 2차 세계대전 직후 경계성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인 정신분원에 속이 되기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이 낯선 환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슈미더버그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타당한 논제들의 전조가 되었다. 경계성 성격은 단지 신경증과 정신성 사이의 양적으로의 중간 지점이 아니다고 그녀는 주장하고 이건 질적으로 뭔가 다른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보다는 반응의 이러한 양식들의 혼합, 여기서 혼합은 섞는 게 아니라 브랜디드라면 이게 브랜딩이라고 술도 이렇게 섞는 이런 거 할 때 그런 의미죠. 브랜딩과 컨비네이션, 이거는 두 개 독립된 걸 붙이는 거죠. 이 무언가 질적으로 퀄리터티브리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건 그냥 여기에 연속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독특한 집단이 따로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경계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정성 속에서 안정하다. 불안정성이라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장했다. 예, 엘리자베스가 조지아 is a troubled soul. 이 troubled soul, 사고를 치는 영혼이다. 그래서 can't get her life together. 그녀와 함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표현한 것처럼 불안정성에서 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과 삶, 특히 개인적 관계와 감정의 깊이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혼란을 경험한다. 다른 저자들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경계선 성격의 구성 개념에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에릭슨 유명하죠. 에고 아이덴티티, 자아 정체성과 초기 정체성 형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경계선 성격의 구성 개념에 간접적으로 공헌했다. 왜냐하면 이 셀프의 개념이 혹은 에고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개념, 이게 경계선에 굉장히 중요한 또 개념이기 때문에 에릭슨이 이걸 직접적으로 경계선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덴티티, 셀프 아이덴티티 혹은 에고 아이덴티티에 대한 개념이 에, 에릭슨의 어떤 중요한 요소죠. 여기 이제 간접적으로 공헌했다는 거. 그래서 이는 정체성 혼란에 관한 DSM 진단 기준에 선행하는 것이었거든요. DSM에서 이걸 이제 참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50년대 초반에 경계성 성격 구성 개념의 역사상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이전에 경계성이라는 용어는 정신분열병의 증후군과 관련이 있었다. 예. 예전에 이제 경계성을 정신분열병의 증후군으로 했죠. 조현병 지금. 그래서 나이트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석가 중에 하나입니다. 한 분이에요. Secondary Processing Thinking, 2차 과정 사고, 인터그레이션, 리얼리스틱 프레이밍, 이거는 성숙된 사고 기전이에요. 인지적인 환경의 적응, 대상관계 유지와 프리미티브한 원시적인 무의식 충동에 대항하는 방어의 정상적 자아 기능이 심각하게 약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경계심. 근데 요거는 다 뭡니까? 성숙된 방어 기제고 성숙된 심리적 기전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현병과 같은 증후군과 연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아 유학함과 정신증적 사파의 관계의 중요성을
포울그라운드로 브로투하였다는 게 보니까 전면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나이트에 따르면 경계선 성격의 자아는 트라우마틱 예상 사건이에요. 사건들과 병리적인 관계들의 스트레스 하에 호되게 시달린 예, 라벌링 베이들리 호되게 시달린 그다음에 통합 개념 형성, 판단, 현실적인 계획, 원초와 충동과 판타지 일라보레이션에 대한 의식적인 사고 과정으로 일럽션, 폭발을 방어하는 능력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는 반면 이건 뭐 말 그대로 보시면 돼요. 환경에 대한 관습적인 그러나 관습적이라는 건 굉장히 기계적으로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관계에 있어서 피상적으로 유지하는 와 같은 다른 자아 기능들은 본래의 다양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손상되어 있는 반면에 환경에 대해서 관습적으로 적응하는 거랑 대상관계 타인과의 뭐 대상관계라고 하면 이제 분석적 용어긴 한데요. 다른 사람과 어떤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것이 피상적으로 유지된다는 그리고 이게 원래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저자들이 언급하였듯이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실제보다 더 적응적이거나 유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조지아는 고용될 당시의 첫 인상은 충분히 좋은데 직업을 유지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현대의 정신 역동적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공헌은 컨버그의 성격에서의 올가니제이션 수준 개념이다. 성격 조직의 개념이 뒤에 나옵니다. 경계선 성격의 상태나 조건에 대한 개념과는 달리 경계선 수준이에요. 이제 레벨로 보는 거예요. 수준의 올가니제이션에 대한 개념은 시간에 걸쳐 안정적 심리 내적 요소들의 통합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는 신경증에서 정신증에 이르는 연속성상의 중간에 위치한다. 그래서 보면 이제 신경증, 정신증, 그다음에 경계성, 그다음에 신경증 이렇게 이제 요 레벨의 연속성이 되는 거죠. 많은 정신 역동적 특성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격 장애들은 이 연속선상에 놓여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격 조직화의 수준을 고려할 때 경계성은 DSM에서 설명하는 경계선 성격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이 컨버그는 굉장히 다양한 경계선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컨버그는 분열성 성격을 낮은 수준의 경계성 기능에 두었다. 그러나 분열성 성격의 사회적으로 동떨어진 이유는 DSM의 경계선 성격이 강렬한 대인관계 욕구, 특히 경계선 진단 기준 1에 명시된 유기를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와 불일치하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좀 처음 듣는 분은 좀 어렵겠지만 분열성 성격은 대인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는데 컨버그는 분열성 성격을 낮은 수준의 경계성 기능에 두었다. 그런데 분열성 성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동떨어진 유형은 경계선이 가지는 강렬한 대인관계 욕구라든가 어떤 유기를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이렇게 그런 유기라는 게 버려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행동을 하는데 이 조연성은 이런 게 없어요. 분열성은 안 맞는다. 자, 그렇다면 성격 조직에서의 경계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림 1-6만 좀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다음에 다시 좀 언급을 할 텐데요. 이 컨버그가 이제 이 성격 장애를 분류하는 나름의 수준별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극단적인 형태고 이게 심각도의 어떤 레벨이에요. 마일드한 거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정신병적 수준의 조직화 수준이고 여기 낮은 수준의 경계선 조직화 수준이에요. 여기가 예. 그다음에 높은 수준의 경계선 조직화 수준, 그다음에 신경증.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직화라는 걸 성격의 구조가 일어나는 정도고 이게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고 이건 조금 조직화가 낮으니까 많이 깨져 있는 거고 이건 약간 깨져 있는 거고 이건 덜 깨져 있는 거고 정상인 거고 이런 식의 형태로 컨버그는 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선 이 조효성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오죠. 봤더니 낮은 수준의 경계선의 기능, 조직화 상태에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 안에 경계선은 없어요. 이 안에. 바깥에 축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일종의 구조적인 맥락에서 경계선이라는 게 정신증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거, 경계선 수준의 조직화, 신경증 수준의 조직화, 정상 수준의 한 레벨에 해당되는 거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컴버그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